후성의 주가를 보면서 첨보라는 종목도 한번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겠다. 다나 역시도 이 결제와 관련해서 페이코인이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생태계, 이런 거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몇 가지 종목들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NFT와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두각을 좀 나타냈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조금 남다르게 좀 강해, 섹터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이 있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이 좀 강해요. 최근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게 LiPF6라고 불리우는 소재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라고 하면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의 LiPF6의 가격의 추이인데, 정말 올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후성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가장 최근에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LiPF6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 제가 오늘 또 찾아봤어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는데, 이게 오늘 거거든요. 오늘 날짜 건데,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 자료에는 50 위안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56.5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육불화 인산 리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후성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중국의 현지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 전액 첨가제, 그러니까 이 전해용 공장을 400톤에서 증설을 해놨어요. 지금 증설을 해놨고 이게 3,800톤까지 증설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2분기부터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기적으로 정말 잘 맞는 게 이 가격까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증설까지 끝내놓은 상황이니까 어닝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보다도 지금의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후성의 가격, 그 주가 흐름이 다른 2차 전지 업체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이 육불화 인산 리튬 이 시장 자체가 환경 규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새롭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면 그냥 족족족 그냥 팔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후성은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업체가 첨보라는 업체거든요. 네. 이 첨보라는 업체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 4대 소재로 꼽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액,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꼽는데, 국내에서는 이 전해액은 이제 동화기업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낸 거고, 이 전해액을 만들려면 이 전해질 염이라는 게 필요하고, 용매가 필요하고 첨가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리튬염 같은, 그러니까 후성에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전해질 염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걸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 전해질 염이라는 게 범용 제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값이 좀 싼 게 있고요. 그리고 비싼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에서 만들어내는 소재는 좀 범용 리튬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 범용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좀 첨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굉장히 좋은 전해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좁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첨보에서 생산하는 그 전해질의 사용량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이쪽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후성의 주가를 보면서 첨보라는 종목도 한번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전고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고체는 말 그대로 전해액이 고체로 가는 건데 그 가장 앞선 기술이고 꿈의 배터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SE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아니요, 외국 업체인데 외국에? 예, 어제 나온 뉴스인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전지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걸 공식화했거든요. 이게 액체 전해질 기반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액체 기반으로의 그런 하이브리드로 좀 방향을 선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는 SES라는 그 기업이 가장 오래된 개발 기간을 좀 갖고 있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이 개발하는 이 SES라는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K가 지분 투자했고 현대차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외국도 뭐 GM 같은 경우에도 지분 투자하고 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회사들조차 지금 이거 못 해먹겠다,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해액이 고체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전해액을 생산하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가장 전고체 개발에 앞서 있는 회사가 포기를 한 만큼 정말 전고체 개발을 상용화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해액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 이와 관련된 회사들 동아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후성, 첨보, 뭐 솔브레인까지 이런 회사들은 좀 좋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전고체에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를 보니까 퀀텀인가요? 그 미국의 주가도 보니까 컨턴스케이프. 네, 퀀텀스케이프 거기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쭉 계속 상장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근데 어쨌건 뭐 도요타에서 하도 설레발을 그렇죠. 쳐가지고 이게 막 곧 닥칠 것 같은 어떤 미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불안해했는데 어쨌건 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곳 중에 하나가 그렇게 포기했다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배터리 소재 이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형태의 배터리의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면서 많은 부분의 배터리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기대하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 이제 하겠죠. 다른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음극재 쪽. 양극재는 사실 기술 개발이 거의 구반반,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을 90%까지 올리는 그런 구반반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는 거의 기술 개발이 목전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음극재 쪽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라든지 이런 거를 첨가를 했을 경우에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좀 더 시장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기술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해액에서도 아까 그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전해액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첨가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 첨가제의 역할이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 역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저보다는 개선 제품으로 가자. 네. 성능을 개선하는. 예,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앞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한 전고체의 위협으로부터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지만 도요타에서 막 자기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뭐 전기차를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고 이걸 기술을 개발하는 거랑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다른 얘기예요. 기술은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배터리가 1억이야, 3억이야 이러면 누가 탑니까? 이거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가격을 다운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관심
그 종목이라면 섹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NFT와 관련된 부분이죠. 뭐 게임주라든지, NFT?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아, 서울 옥션의 흐름이 오전에는 참 좋았던데. 맞아요. 끝까지 서울 옥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NFT와 관련된 예술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두나무에서도 이 NFT를 가지고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경매에 붙였거든요. 네.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더라? 2억 얼마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는데 3.5 비트코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낙찰이 받았을 거예요. 그게 한 비트코인 하나당 한 7천만 원 정도 거래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2억이 넘어가는 금액, 2억 뭐 한 3, 4천 정도 금액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술품에서 NFT를 붙여서 이거를 디지털 되어 있는 그 작품을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두각을 받으면서 서울 옥션 주가 흐름 괜찮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도 주가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날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와요. 다날. 코인 관련해서. 네, 다날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날이 원래 휴대폰 결제라든지 바코드 결제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에서 개발한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게 다날의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지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통신비 역시도 한 50%를 할인해 준다는, 그러니까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이런 서비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위메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게임사로서의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믹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생태계,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이런 거를 기대해서 이제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건데, 다나 역시도 이 결제와 관련해서 페이코인이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생태계, 이런 거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지금 다날이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세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세게 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서는 후발주자로서 다날이 좀 세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다날, 다날의 그 어떤 이런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매수의 시점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기에는 좀 많이 올라온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그래서 저도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오늘도 막 10몇 %씩 올라가는데 이 가격에도 사야 되냐 했더니,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의 사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은 갈 건데 지금 1조 원에서 왜 못 사냐 시가총액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하면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하시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계산이 직접 안 되니까.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매수를 하려면 남의 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 믿고 그냥 클릭하시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개발한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으로 얼마큼 결제가 될 것이고, 이 결제에 대한 생태계가 얼마큼 지금 넓혀져 가고 있고, 뭐 내가 집 앞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눈앞에 페이코인으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네. 어딜 갔더니 또 페이코인으로 결제. 이러면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느끼고 난 다음에 공부해 보시고 직접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이쪽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딱딱이와 말랑이의 시속 게임이 되고 있는데, 이 딱딱이인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일 2%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쪽 말랑이 시장은 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것처럼 결정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지,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진짜, 그래 앞으로 이 생태계는 커질 것이니까 이게 빠지면 10% 빠지면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사야지, 20% 빠지면 나 더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실 건지 이거를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지 했다가 덜컥 물리면 손절 쳐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가 그 가격대까지 안 오고 오히려 밀려버리면 내 생각이 틀렸다 해서 바로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때부터 장기 투자 바뀌십니다. 이제 물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은 이미 진작에 날아갔고 확진자 수 뭐 4천 명 돌파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유럽도 뭐 셧다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미리 좀 선투자하신 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아마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빨리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보세요? 아니면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점으로 보세요? 이쪽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게 종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뭐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치료제가 딱 개발이 됐다라는 거는 어차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나 얘네들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손절이 나간 섹터예요. 이쪽은 저도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이 안 나오고 오히려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간 섹터인데 뭐 어쨌거나 뭐 각 국가들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만 지금 고비만 잘 넘어가고 화이자에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시판이 나오고 시판돼서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느 교수님께서 하는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제가 듣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의 델타 바이러스의 그 감염 개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6이래요, 6.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가 걸리면 이 한 사람이 6명한테 그걸 전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지수가 6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독감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한 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확진자 수를 막아내려면,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증가는 안 하려면 이 감염 지수를 1로 만들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대표님한테 옮긴다라고 해도 제가 낫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명이 한 명 이상으로만 전파만 안 시키면 확진자 수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 지수를 6인데 지금 현재가 6인데 이걸 1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6명 중에 5명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 감염 지수가 1 이상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 중에 5명이 항체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84% 정도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려면 한 80% 이상의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얘기가 논리가 비슷한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 한 80% 될 겁니다. 지금 네. 80% 되는데 백신의 효능이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백신의 효능도 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백신의 효능은 80%고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도 80%이기 때문에 80 곱하기 80 하면 64%. 그러니까 64%가 항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64%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84%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를 항체 보유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20%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0%라고 하면 이 5천만 명 중에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이 1,000만 명을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신이라는 게 뭐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백신의 효능을 100%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전 국민을 100%를 다 백신을 맞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20%가 항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1,0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미행으로 가자. 네, 자연 면역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무증상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15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7,8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고 다시 낫고 코로나에 걸리고 낫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고, 빨리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것을 빨리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진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를 봉쇄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닌, 사회는 정상적으로, 경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돌아가고, 다만 걸렸을 때 빨리 치료제를 먹어서 낫든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쓰든 해가지고 빨리 사회에 복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르게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 건데요. 뭐 대통령님 입에서 지금 한 10,00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그렇죠.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만약에 지금 한 4,000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 대통령의 입에서 10,00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보고를 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뭐 이래서 보고서 자료 딱 해가지고 PT 해가지고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확진자 수가 지금 4,000명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심적으로 좀 타격이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타격이 입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미리 한 발 앞서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손실 안 보려면. 많은 분들이 보통 반복하는 패턴이 그래도 설마 하다가 한참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죠. 네. 네.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선 대응을 해보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